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인지대학교 정형외과 출신이고, 그래서 사실 에세이들을 좀 굉장히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에세이에 대해서 많이는 썼는데 사실 모르고 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와, 내가 이것도 모르고 썼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제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세이들을 많이 쓰는 정형외과 전문의 저도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과에서나 이제 일반적으로 진료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오신 김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앉아 있으시면서 열심히 경청해 주시면은 2년차 쌤들은 내년에 이제 일반 진료를 보시는데 3년차 쌤들은 내년에 나가셔가지고 진료 보시는데 엔세이드만큼은 많이 쓰실 거기 때문에 내용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엔세이드가 뭐냐? 엔세이드가 뭐냐? 스테로이드 성분을 가지지 않으면서 폭스를 억제하여서 해열 진통 함량 작용을 나타내는 약제이다 라고 기본적인 위키피디아에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들어가서 보면 NSAID 플러스면 non 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통증 완화, 그 다음에 해열 작용, 그 다음에 블루드 클롯을 생기는 것을 억제하고 그리고 이제 그 농도에서는 염증 반응도 줄이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 좀 중요한 내용이지만 좀 어려운 내용을 설명하자면 엔세이드 자체는 콕스를 억제해서 해열 진통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두 가지 패스웨이가 있는데 콕스1, 콕스2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콕스1에서 만들어지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쉽게 얘기해서 정상적인 세포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상적인 세포에서 나와서 이제 플레이틀릿을 어글리게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위벽을 보호를 하는 역할들, 신장의 혈류를 증가시키는 역할들을 하는 정상적인 기능들이고 프로스타글란딘 콕스2에서 나온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 그 다음 염증세포에서 나와서 염증이나 통증이나 열을 발생시키는 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콕스1은 정상세포에서 나와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애들이고 콕스2는 비정상적인 세포, 암세포 혹은 이제 그 인플라메이션 세포에서 나와서 이제 열이라든지 인플라메이션을 만드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NSAID가 만약에 콕스1에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혈소판 응집을 못하게 만듭니다. 위장 보호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들이 콕스1에 대한 NSAID의 양리작용이고요. 콕스2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인플라메이션에서 피버, 페인, 인플라메이션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여주는 것이 NSAID의 양리작용입니다. 자,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봅시다. 자, NSAID는 콕스에서 콕스1, 2를 이제 콕스1, 2에서 나오는 프로스타글란딘을 막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것인데 NSAID로 인해서 이제 콕스1과 콕스2를 둘 다 블락을 해버리다 보니까 정상세포에서 나오는 프로스타글란딘까지 제한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콕스2 이니비터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콕스2 이니비터는 콕스2만 이니비터하기 때문에 해열, 진통, 소염 작용은 하면서 콕스1은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정상세포에서 정상적인 프로스타글란딘이 나와서 위 보호를 하고 신장을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SAID는 콕스1, 2를 둘 다 이제 블락을 하지만 콕스2 이니비터는 콕스2만 이니비터를 하기 때문에 NSAID에 비해서 이제 부작용이 적다. 위염이라든지 심장 혈류를 감소시킨다는 그런 부작용이 적은 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부프로펜, 셀레콕시브, 아스피린, 타이레놀 여기서 NSAID는 어디까지가 NSAID일까요? 이부프로펜이랑 셀레콕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SAID입니다. 요거까지는 아실 거예요.
자, 아스피린이 NSAID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스피린이 NSAID. 아스피린은 NSAID가 아니다. 자, 타이레놀은 NSAID인가요? 타이레놀 NSAID 선. 보시면 이부프로펜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논셀렉티브 NSAID입니다. 콕스 1, 2를 둘 다 블락을 이부프로펜.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셀레콕시브는 콕스2 셀렉티브 이니비터로 두 가지는 흔히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셨던 거는 아스피린이랑 타이레놀일 건데요. 아스피린은 콕스1만 셀렉티브하게 셀렉티브한 이니비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은 NSAID가 맞습니다.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콕스2만 부분적으로 블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인플라메이션, 피버, 페인 컨트롤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이레놀은 NSAID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NSAID가 뭐냐면 스테로이드 성분을 가지지 않으면서 콕스를 억제해서 해열 진통 항염 작용을 나타내는 약제를 NSAID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은 NSAID가 맞지만 타이레놀 NSAID가 아니다라는 개념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자, NSAID 종류입니다.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그다음 인도메타신, 피록시캄, 셀레콕시브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NSAID는 극히 제한적일 겁니다. 셀레콕시브, 이부프로펜 그 두 종류 정도. 하지만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거, 정의와 종류는 이렇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보건소에서나 나가서 진료 나가서 NSAID를 어디다 쓸 거냐? 정형외과에서 가장 많이 쓰죠. 오스테오아르스라이티스, 관절염,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있고 열나면은 NSAID 써주시면 됩니다. 혹은 이제 스포츠 선수라든지 운동을 하다가 삐었다, 관절통이 있다. 그럴 경우 통증이나 머스큘로스켈레탈 페인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열, 진통, 소염 작용입니다. 자, 감기 환자가 왔어요. 목이 아파요. NSAID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스켈레탈 머슬의 통증이라든지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면 퉁퉁 붓고 열이 나고 통증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인플라메이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는데 헷갈려합니다. 목이 아플 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본적으로 감기 환자 오면은 NSAID 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 스켈레탈 머슬 아니고 목 안에 있는 스무스 머슬도 스웰링이 생기고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면 퉁퉁 붓고 목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NSAID를 주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뭐 조금 더 2년차 쌤들 잘 들으시면 되는데, 감기 환자가 왔는데 목이 아픈 걸 넘어서 목이 쉬었다. 그러면 NSAID보다 한 단계 위에인 스테로이드까지 처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NSAID의 사용법인데, 그다음 추가적으로 헤데이크, 마이그레인, 맨스 페인,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피버가 있을 때도 NSAID는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NSAID만 잘 써도 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응증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적절히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콕스2 이니비터, 유셀콕 캡슐입니다. 요거는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NSAID로서 보시면 이제 NSAID 중에서 콕스2 셀렉티브 이니비터로 나와 있습니다. 효능 효과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절염, 통증, 그다음에 월경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어떻게 쓰냐? 기본적으로 셀콕 200mg이거든요. 하루 한 번 그냥 주시면 됩니다. 근데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그 원티를 2번 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선생님들이 그 정형외과가 아니고 일반적인 외래에서는 2티까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하루 한 티, 셀레콕시브 한 번이면 페인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까지는 NSAID 쓰면 되지, 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NSAID, 셀레콕시브 부작용이 많은 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부작용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지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형외과 4년 있으면서도 한 번도 배운 적도 없고 한 내용인데,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요 정리본만 잘 보셔도 NSAID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NSAID 기본적으로 부작용은 크게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스트로인테스티널 톡시시티, GI 톡시시티, 카디오바스쿨라 어드버스 이펙트, CV 리스크, 그다음에 네프로틱 톡시시티, 요 세 가지입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은 GI 트러블입니다. 환자가 NSAID를 먹었는데 선생님 속이 안 좋아요, 더부룩해요, 위험이 생긴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많이들 오십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콕스1에서는 정상적인 세포에서 위벽을 보호해주는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드는데 논셀렉티브 NSAID, 이부프로펜입니다. 이부프로펜 같이 논셀렉티브 NSAID 같은 경우에는 해열 진통 작용도 하면서 위 보호까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위벽이 허물어지면서 위염이 생기고 위궤양이 생기고 속이 쓰리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콕스2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는 콕스2만 셀렉티브하게 이니비터하기 때문에 해열, 진통, 소염 작용만 하고 이런 프로스타글란딘, 정상적인 세포에서 나온 프로스타글란딘은 정상적인 것처럼 이제 나오게 하면서 GI의 사이드 이펙트를 50에서 60% 줄이게 됩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콕스2 셀렉티브 NSAID인데 왜 이거는 50%밖에 효과가 없느냐? 기본적으로 콕스2 셀렉티브 NSAID라고 해서 100% 콕스2만 블락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 사이드 작용에 의해서 어느 정도 콕스1도 블락이 되는데 그렇지만 50에서 60%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GI 트러블이 있는 환자한테는 논셀렉티브 NSAID보다는 콕스2 셀렉티브 이니비터를 쓰게 되면, 셀렉콕시그를 쓰게 되면 50에서 60% 정도의 GI 트러블을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50에서 셀렉콕시그를 써서 50에서 60%까지 낮췄다고 해도 환자들은 속이 안 좋아요. 쌤, 약을 너무 세게 쓰는 거 아닙니까? 왜 환자들한테 이렇게 독한 약을 주시죠? 라고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NSAID를 복용하고 대부분은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죠. 그러다 보면 위험이 생기고 위궤양이 생기면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PPI나 H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쓰게 됩니다. 사실 PPI나 H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는 GERD, 거드 치료제로 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벽이 있으면 위산을 분비하는 벽이 있습니다. 위산을 분비하는 위벽이 있는데 그 위벽의 중간, 그러니까 최종 그 위산을 분비하는 그 최종 산물을 블락해버리는 게 프론토 펌프 이니비터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전구체죠. 그 중간에 중간 과정을 블락시키는 것이 H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입니다. 두 개 다 위산 분비를 줄여서 위궤양, 위염, 속쓰림, 속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NSAID를 쓰거나 콕스2 셀렉티브 이니비터를 쓰실 때 PPI나 H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쓰시면 환자분들이 훨씬 더 속이 불편하다거나 구역부터가 올라온다든지 그런 사이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사이드가 부작용이 발생을 하면 환자들은 컴플레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PPI나 H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PPI랑 H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좀 더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이거는 NSAID를 통해서 위궤양이 생기는데 가장 적절하고 가장 레퍼런스가 명확한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유일무이하게 NSAID에 의한 가스트릭 얼서가 생기는 걸 방지하는 유일무이한 약이고 가장 파워풀한 치료제가 PPI,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입니다. 그 PPI 중에 이제 제가 쓰는 약을 그냥 올려놨습니다. 오메프라졸이라는 약이 있고요. 대부분은
뭐 프라졸, 뭐뭐 프라졸 다 PPI 제제입니다. 보시면 소화성 교양 치료제로 PPI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 보시면 이게 하나에 그 800원입니다. 800원. 약 하나에 굉장히 비싼 약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이 약은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치료제로 나왔던 거고, 그 저희 같은 경우에 엔세이드 많이 쓰기 때문에 엔세이드 치료할 때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의 치료에 예방에 쓰는 유일무이한 약입니다. 오메프라졸 하루 한 번만 주시면 되기 때문에 환자의 수능도도 높아서 굉장히 좋은 약이니까 PPI 오메프라졸 잘 쓰시면 되고, 근데 이게 PPI가 문제가 뭐냐면 값이 조금 하나를 700원이면 비싸요. 일반적으로 비싼 정도의 약이고, 비싼 거 말고는 하루 한 번만 먹으면 되고, 뭐 위산 분비 억제해주고 효과가 좋다. 그래서 많이 씁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언제까지 써야 돼요? 오래 쓰면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나요? 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굉장히 많은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게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는 위산 분비를 못하게 수도꼭지로 틀어막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산 분비가 안 되면 음식물이 들어와도 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겠죠. 흡수가 안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칼슘. 칼슘 흡수가 안 됩니다. 정형외과 환자들 엔세이드 오래 먹고 PPI 오래 먹는 환자들 칼슘 흡수가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골다공증, 골절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칼슘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타민, 미네랄 모두 흡수 장애가 발생을 해서 영양 상태가 떨어지게 된다. 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균 같은 것들도 들어올 건데, 위산의 그 강한 산도로 그런 균들을 죽이는데 그런 균들이 죽지 못하고 장까지 내려가면서 장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 그래서 PPI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라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리뷰 논문을 쭉 읽어보면 딱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산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환자분들을 10년 이상 팔로우를 해봤을 때 임상적인 유의성은 낮다 라는 게 현재까지 나온 결론입니다. 그래서 PPI는 계속 써도 됩니다. 환자가 금액적인 부담만 없다라고 하면. 그래서 PPI는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아직까지 나온 결과로는 임상적인 문제는 없다. 죄송합니다. 없다는 아니고 임상적 유의성이 낮다. 아직까지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H2 리셉터는 싸게, 가성비가 좋은 약입니다. 싸게 부작용도 없고 잘 쓸 수 있는 약이고, 이거는 아까 위산을 분비하는데 그 중간 매개체인 히스타민을 블락시키는 거라서 효과는 PPI보다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가성비로 따졌을 때 ACE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PPI보다는 ACE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훨씬 더 많이 쓰는 게 사실입니다. H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쉽게 얘기해서 알비스, 잔타 같은 약들입니다. 위보호제죠. 위보호제를 엔세이드랑 같이 줬다. 그랬더니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이거는 위궤양 보호제로 썼는데 싸다고 썼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2배로 해볼까? 원래 알비스 같은 경우에는 원탭 BID 하루 2번 주는 약이었는데 이걸 2팁 BID 올려봤어요. 2팁 BID를 올려봤더니 사실 PPI만큼 드라마틱한 파워풀한 효과는 없었어요. 위궤양에 대해서. 하지만 이게 가스트릭 얼서라든지 디오데널 얼서를 예방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 유의성이 있다라고 페이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H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는 정상적인 용량 말고, 그러니까 GERD를 치료하는 정상적인 용량 말고 그 용량에서 2배까지 올리면, 워낙에 부작용이 없는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2배까지 올리면 그래도 PPI랑 비슷하게끔 효과는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게 지금의 정설입니다.
근데 H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값은 싸고 부작용은 없고 잘 쓰고 있어서 지금 사실 PPI보다는 H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종류는 라니티딘, 시메티딘, 파모티딘 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요 라니티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약 아닌가요? 라니티딘이 NDMA라고 이제 최근에 그 발암 물질을 포함한다라고 미국에서 먼저 제기가 되어서 미국에서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이거 NDA가 나오는 독성 물질이네? 라고 해서 판매가 중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해보자 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예스다 노다 대답은 없지만 지금 거의 라니티딘은 매장되는 분위기예요. 그는 라니티딘은 지금 못 씁니다. 쌤들도 아마 이거 이제 원내지소 계신 분들은 다 약을 다 돌려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라니티딘은 물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H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에 쓸 수 있는 거는 시메티딘이랑 파모티딘 두 가지 종류인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선생님들. 시메티딘보다는 파모티딘이 좀 더 안전하다. 사실 이 세 개 중에 왜 라니티딘, 알비스, 잔탁이 유명하냐면 라니티딘이 안정도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배가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쉽게 얘기해서 안정성이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됐던 거였고, 근데 라니티딘이 이렇게 발암 물질을 일으킨다고 해서 매장이 되면서 약간 춘추전국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메티딘, 파모티딘 얘기가 많은데 라니티딘에 대한 대체, 알비스나 잔탁에 대한 대체약으로 파모티딘, 그 중에서도 뭐 동화에서 나오는 가스터라든지 휴텍스에 나오는 휴텍스타, 오티딘 같은 약들이 대체약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들을 처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오해하실까 하는 말씀인데 제가 절대 뭐 여기랑 어떤 뭐 관계가 있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게 이제 있으니까 이제 약품 설명을 해드리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올려드린 겁니다. 가장 맛있는 거 가스터정이 이제 파모티딘 가장 많이 쓰이는 약입니다. 자, 그럼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PPI랑 H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비교해 보면 펑셔널하게는 딱 기능만 놓고 딴 거 다 빼고 기능만 놓고 보면 PPI가 최고입니다. H2 리셉터, H2 블라커에 비교 안 할 정도로 PPI가 최고인데 그래도 H2 블라커를 2배 이상 쓰면은 얼추 비슷하다. 근데 이코노미컬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H2 리셉터 블라커 하나에 200원이에요. 가스 하나에 200원이고 PPI 오메프라졸 하나에 8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이 많은데 이 800원 뭐라고 800원짜리를 한 달 쓰고 뭐 할머니들 뭐 1년씩 뭐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가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쌤들 이런 부분도 알아주시면 좀 더 섬세하게 진료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I는 가장 효과적인 약이다, 가장 파워풀한 약이다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H2 리셉터 블라커는 이제 가성비가 뛰어난 약이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뭘 쓰라는 거냐? 자, PPI는 하루 한 번 하나만 먹으면 됩니다. 근데 800원이 좀 비싸요. 근데 되게 파워풀한 약이고 아직까지 롱텀에 대한 팔로우업이 조금 더 나와봐야 되겠지만 뭐 지금까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H3 안타고니스트 원래는 한 티에 가스터 하나를 2번 먹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정상 용량대로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2배 올려가지고 2T BID 먹었더니 가격은 하나에 200원인데 그러면 2번 먹고 BID 먹으면 결국에 가격은 똑같습니다. 가격은 똑같고 안정성의 차이가 없고 효과는 PPI가 더 높고 그래서 제가 감히 결론을 내리지만 좀 더 앞으로 향후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PPI가 알비스가 없는 지금 이제 혼돈의 시대에서는 PPI가 대체약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NSAID에 대한 부작용으로 가스트릭 얼서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리스크 팩터들입니다. 60세 이상이거나 펩틱 얼서나 가스트릭 지하에 블리딩이 있는 히스토리가 있거나 고농도의 NSAID,
멀티플 NSAID, 뭐 아스피린, 안티코아귤레이터,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는 환자들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내과에서 대한내과학회에서 리스크를 정했습니다. 하이 리스크 팩터를 정해주고 로우 리스크, 모더레이트 리스크, 하이 리스크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써라라고 대한내과협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진료 보면서 언제 다 확인을 하고 뭐 저거 표 옆에 붙여놓고 이거 어떻게 다 봐요? 우리는 바쁜 사람들입니다. 자, 결론만 드릴게요. 60세 이상 펩티걸스 있다, NSAID, 스테로이드, 아스피린 이런 거 쓴다 그러면 하나라도 걸리면 하이 리스크로 보시면 됩니다. GI 블리딩이 있을 하이 리스크. 그러면 NSAID보다는 폭스트 이니비터가 GI 트러블이 적다 그랬죠. 폭스트 이니비터를 쓰고 거기다가 PPI를 쓰거나 H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2병량으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보는 환자 60이 다 넘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60세 좀 타이트하게 가자면 70세인데 기본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온다 그러면 그냥 폭스트 이니비터에다가 PPI 섞어주시면 됩니다. 단 젊거나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GI 트러블에 대한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넌 셀렉티브 NSAID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PPT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60세 이상, 그 다음에 펩티걸스가 있었던 과거력, 그래서 NSAID 딴 거 먹고 있는지, 스테로이드 먹고 있는지, 아스피린 먹고 있는지 이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은 NSAID 때문에 얼서가 발생해가지고 멱살 필 일은 없으실 겁니다. 자, 60세 넘어. 그러면 GI 블리딩 하이 리스크네? 그럼 폭스트 이니비터에다가 PPI 쓰면 다 되네?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GI 트러블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카디오바스큘라,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들입니다. 아니 아까 보니까 콕스2 이니비터는 콕스보다 NSAID는 콕스1, 콕스를 둘 다 블락을 하지만 콕스2 이니비터는 콕스2만 딱 블락하니까 부작용도 없고 좋더만 이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NSAID를 쓰는 사람들이 다 콕스2 이니비터를 다 넘어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콕스2 이니비터가 정답이냐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콕스1 조금만 어려운 얘기 조금만 하고 쉬운 내용 넘어갈게요. 자, 콕스1에서 트롬보산을 형성을 하고 콕스2에서 프로타사이클린을 형성을 합니다. 얘는 플레이틀릿을 어글리게이션 시키는 거고 얘는 플레이틀릿을 어글리게이션 하는 걸 막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게 정상인데 NSAID, non-selective NSAID 같은 경우에는 콕스1과 콕스2를 둘 다 블락시키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근데 콕스2 이니비터가 좋다 해가지고 셀콩 열심히 썼어요. 얘만 블락하기 때문에 스롬보시스를 막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스롬보시스가 콕스2 이니비터가 이 둘의 밸런스를 깨면서 TXA2, 그러니까 스롬보산을 형성을 많이 하게 되면서 스롬보시스가 생기고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가 있는 환자들이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최근에 일어난 라니틴 사태와 같이 콕스2 이니비터 중에서 여러 콕스2 이니비터 애들이 퇴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콕스2 이니비터를 또 안 쓰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뭐 이런저런 논문이 많은데 이 셀프식으로까지는 괜찮다 라는 거. 그래서 뒤에 요 내용은 조금 더 다뤄볼 건데 어쨌든 카디오바스큘라 문제 때문에 콕스2 이니비터가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아니 아까는 뭐 콕스2 이니비터가 좋다 해놓고 지금 콕스2 이니비터가 안 좋다면 어쩌란 말이냐. 자, 카디오바스큘라 문제가 있는 MI, 마이크로 인팍션, 그 다음에 이스키미아 하트 디지즈 이런 문제들이 있으신 분들은 NSAID도 안 좋고 콕스2 이니비터도 좋지 않습니다. 둘 다 안 좋아요. 둘 다 안 좋은데 그 둘 중에 콕스2 이니비터가 더 안 좋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 진통 소염제가 필요한 환자가 왔다, 뭐 OA 환자 혹은 뭐 스킬레탈 페인 환자가 왔다. 그러면 일단 아세트아미노펜 이거 뭔지 아시나요? 타이레놀이에요. 타이레놀을 주거나 NSAID 중에서 안전한 아스피린, 트라마돌, 그 다음에 날코틱 약을 쇼텀으로 주는 거를 권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페인 컨트롤 안 되고 NSAID가 진짜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폭스 non selective NSAID 그 중에서도 나프록센을 주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CV 환자 리스크가 왔는데 NSAID를 쓰면 안 돼요. 이스케미아 하트 디지즈 MI 환자 왔는데 NSAID 썼다가 문제 생기면 선생님들이 책임지시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페인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아세타미노펜, 트라마돌, 날코틱 메디케이션을 하고 이래도 안 된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나프록센, 녹십자에서 나온 탁센이에요. 나프록센을 쓰시면 됩니다. 이 얘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이거 잘못 써서 처음부터 콕스2 이니비터 쓰면은 환자 플레이틀렛 어그리게이션 돼서 스럼보시스 생겨서 MI, 스트로크 뭐 이런 거 와버리면은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참고하셔야 되고 나프록센 같은 경우에는 NSAID 중에서도 가장 심혈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안정적인 약이다 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CV 리스크,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녹십자, 닥센을 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제약회사와 어떠한 연관관계가 없음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스피린 내용을 조금만 더 추가해 볼게요. 왜냐하면 CV 리스크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 아스피린을 먹고 있어요. 아스피린을 먹는 환자는 딱 두 그룹이에요. 정말 MI나 이스케미아 하트 디지즈가 있어가지고 치료용으로 아스피린을 쓰거나 혹은 예방적으로 아스피린을 먹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스피린은 NSAID인가요? 아닌가요? NSAID입니다. 콕스1 이니비터만 셀렉티브하게 리버시블하게 블락을 하는 애들이에요. 자, 콕스1 따라와 볼까요? 여기서 플레이트릿 어글리게이션과 어디전을 시키죠. 그래서 아스피린이 콕스1을 셀렉티브하게 이니비트 하기 때문에 여기서 플레이트릿이 어글리게이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T가 맑아지는 약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환자들한테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스피린을 줬어요. 아스피린을 주면 콕스1을 아스피린이 막습니다. 그래서 P가 이제 스럼보시스가 생기지 않고 잘 형성이 잘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NSAID 이부프로펜을 주게 되면 잘 보세요. 이부프로펜을 주게 되면 이부프로펜은 콕스1과 콕스2를 둘 다 불락시켜요. 그러면 콕스1에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이 같이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면 경쟁적으로 달라붙게 되겠죠. 그러면 아스피린이 100개가 와서 달라붙어가지고 플레이트릿 어글리게이션을 100개를 블락을 시킨다면 아스피린과 이부프로펜이 경쟁적으로 달라붙어서 50개 달라붙었다. 그러면 아스피린 물가는 바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또다시 스럼보시스가 생기거나 해서 MI나 이스케미아 하트 디지즈가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두세요. 아스피린 쓰는 환자한테는 NSAID를 쓰면 안 됩니다. 아스피린은 콕스1 이니비터이기 때문에 환자한테 꼭 쓰고자 하신다면 콕스2 셀렉티브 이니비터를 쓰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저도 정형외과 4년 하면서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고 쓰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어요.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스피린은 안 먹는데 그냥 CV 리스크만 있다. 그럴 때는 NSAID 자체가 콕스2 셀렉티브가 둘 다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가 있고 특히나 그 중에서 콕스2 이니비터가 훨씬 더 CV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둘 다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아세타미노펜 제일 처음에 환자 아프다고 하면은 타이린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진짜 환자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근골격계 통증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 나플록센 쓰시는 거. 그 다음에 CV 리스크는 없는데 환자가 아스피린을 먹는 환자다, 예방적으로 먹는 환자겠죠. 그런 환자들은 이제 콕스2 이니비터를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 얘는 콕스1 셀렉티브 이니비터고 얘는 콕스2 셀렉티브 이니비터이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아요.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아스피린도 먹고 CV 리스크도 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되냐. CV 리스크 있으면 NSAID 쓰지 말라 했고, 아스피린 있는 환자들은 제가 콕스2 이니비터를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로우 도즈로 콕스2 이니비터를 쓰시고, 그 다음에 아스피린에다가 CV 리스크가 있으면 위궤양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위궤양 생기지 말라고 PPI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CV 리스크 있는 환자는 나플록센 써야 돼요. CV 있는 환자는 나플록센 써야 되는데, 나플록센을 쓰니까 얘가 아스피린이랑 경쟁적으로 붙기 때문에 아스피린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 아스피린의 효과와 CV 리스크를 따져봤을 때 플레이티드 어그리베이션의 컴플리케이션이 더 높기 때문에 나플록센보다는 콕스2 이니비터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노우 도즈 콕스2 이니비터는 셀레콕시브 기준으로 해서 1TQD 하루 한 번 정상적인 그걸 주면 그게 로우 도즈 콕스2 이니비터이기 때문에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세 번째, 일단 NSAID는 급성 신질환, 만성 신질환 쓰지 마세요. 하면은 심장이 망가지기 때문에 AKI, CKD 이런 거는 안 쓰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하다가 근육통 있고 그러면 NSAID 하나씩 먹고 합니다. 저도 가끔씩 먹다가 제가 이번에 논문 찾으면서 당장 끊었어요. 이걸 3개월 이상 쓰면은 발기부전이 생깁니다. 우리 소중한 우리 발기력을 위하여 NSAID는 3개월 이상 쓰지 않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정상적인 GI 20살짜리 남자애가 왔다. 아무거나 줘도 됩니다. 논 셀렉티브 줘도 되고 콕스2 셀렉티브 줘도 되고. 근데 GI 리스크가 높다. 60세 이상, 스페셜리하게 70세 이상. 그 다음에 펩틱 얼서 과거를 있는 환자, 아스피린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콕스2에다가 PPI 섞어주시고, CV 리스크 있으신 분들은 가능한 쓰지 말고 가능한 한 아세타민 베타인을 쓰시고, 그래도 안 된다, 굳이 써야 된다면 나플록센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AKI, CKD 환자, NSAID 쓰면 환자 죽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항상 중요한 내용이지만 우리는 기전, 역사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만 중요합니다. 펩틱 얼서 리스크 60세 이상, 펩틱 얼서의 과거력, NSAID 많이 쓰는 환자, 스테로이드 쓰는 환자, 아스피린 쓰는 환자 있으면 이 GI 리스크 있네, 펩틱 얼서 리스크 있네, 콕스2 이니비터에다가 PPI나 H3 안타고니스트 2배 넣어주시면 돼요. PPI랑 H3 안타고니스트 둘 중에 뭐 써야 되냐? PPI 쓰시면 돼요. 자, 심혈관 질환, MI 있거나 이스키미아 하트비트 있는 사람 타이렌을 주세요. 안 되면 트리돌 주고, 그래도 안 되면 나프록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CV 리스크 있는 환자 나프록센, 그냥 아스피린 예방적으로 먹는 사람 콕스2 이니비터 둘 다 있으면 로우 도즈 콕스2 이니비터에다가 PPI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항상 우리 얘기하지만 얘기해봐도 결국에는 그냥 외우고 나중에 임상 나가서 결국 느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왕조, 이 무조건 나옵니다. 별표 치세요. 자,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진료 볼 때 다 몰라요. 우리가 환자 NSAID 무릎이 아파요 하는데 CV 리스크는 어떠신가요? 아스피린 드시나요? 어디 다 물어봐요. 60세 넘는지 보세요. MI, 이스키미아 있는지, AKI, CKD 있는지, 펩티러스 있는지, 약 먹는지만 확인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아무 문제가 없는 20살짜리 왔다. 그냥 NSAID 주세요. 싼 약 주시면 되고,
GI 리스크가 있으면 폭스트 인히비터에다가 DPI 혹은 H-스트립스 안타고니스트 2배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요약 정리를 해서 줬는데도 잘 모르겠다. 아씨,